성장에서도 그런 성향으로 돼가지고, 이건 정신병은 아니지만 자우한 주의 산만하고 여러 가지 증세를 나타내요. 잘못하면, 이걸 관리 잘못하면 정신적인 문제로도 가는 거고. 그래서 요새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새 특히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부모를 자식이 죽이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올라옵니다. 엊그저께도 올라왔고 전에도 올라왔고, 그것도 참혹하게, 그것도 부모가 아들을 보살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정신적인 문제라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아무리 정신적인 문제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 때부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잘 보살펴야 됩니다. 이걸 잘못하면 어쩌면 어른까지 가면 피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영향이 부모에게도 옵니다.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문제가 돼요. 나하고 만나지도 않는 먼 사람하고는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정신병자라고 하더라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보살펴 줬어야 될 사람,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부모, 형제, 그렇죠? 보살피지 않고 관심도 없이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ADHD 이야기, 우리 아이가 산만해요 그랬는데 아이들은 다 산만합니다. 아이들은요, 같은 것을 집중하는 시간이 어른하고 달라요. 애들은 지금은 30분도 안 돼요. 초등학생 때는 한 35분, 중학생 때는 한 45분, 고등학생 때는 한 40분, 일반인들도 한 50분, 고등학생은 한 50분, 고등학생도 이제 좀 일반인보다는 조금 적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에서 수업할 때는 한 30분 뭐 얘기하고 또 30분 쉬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35분 내지 40분 수업하고 20분 쉬고, 중학교 때는 45분 수업하고 15분 쉬고, 쉬는 시간이 좀 15분이 됩니다. 고등학생 때는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일반인 강의 때도 50분 뭐 어떤 수업을 듣고 10분 쉬지만 성인들은 그냥 2시간 계속하고 뭐 한 20분 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인들은 그만큼 집중력이 있어요. 근데 집중 후 시간이 다릅니다. 이걸 이해해야 우리 아이가 산만해요. 왜 이렇게 산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애들은 다 산만한 것입니다. 단지 산만한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집중력의 시간이 조금 기냐 짧으냐의 차이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문제입니까?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이해하는 거, 뭐 우리 아이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주위의 내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장래를 이어갈, 후대를 이어갈 자손들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래 아이들보다 유난히 정신이 없고 산만한 아이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야는 여기 집중력이 없고 왜 이래 산만해 그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ADHD가 아닐까? ADHD라는 소리는 들어서 어려운 용어죠. 의학 용어죠. ADHD를 제대로 아는 또 발음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다. 꼭 알아야 된다는 것도 없지만 지금은 이제 자주 얘기해서 귀에 상당히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지만 많은 부모들이 몰라요. 정말로 산만한 아이들은 다 ADHD일까요? ADHD라는 건 집중력,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런 뜻의 약자입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가 또 생각해보고요. 산만하다, 우리 산만하다 하는 것을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로 취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 자는 산만해 그러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산만하다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자라는 중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 산만한 시간이 좀 기냐, 그러니까 집중한 시간이 기냐 짧으냐, 집중한 시간이 짧은 사람은 산만한 게 빨리 오게 되겠죠. 어쨌든 그 차이일 뿐이지 모든 어린이는 다 산만합니다.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모습이지 산만하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문제를 왜 만들어 갑니까? 없는 문제를 왜 만드냐고요. 부모들이, 주위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우리도 많죠. 아, 저 친구는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그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고 해.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이상해. 그럼 그 사람은 또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아, 저기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가 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격이 낮아지게 되고 그런 경우 있죠. 이해를 못하니까. 어쨌든 어른들은 누구나 모든 상황에서 어른들이라고 할지라도 100%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이제 학생 여러분도 있지만 집중하는 시간이 요새 점점 줄어들어요. 여기서는 무슨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 그때나 눈 똑바로 뜨고 있고 조금 일반적인 이런 좀 어려운 이런 설명을 하면 그냥 또 셀폰 내놓고 다른 거 하고 있고 여러분 자체부터도 집중이 없는데 애들한테 집중력 없다고 그걸 탓할 부모들 있습니까? 딴 생각을 하거나 시체말로 멍 때리거나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멍 때리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아주 자극적이고 이 복잡한 이 생활 속에서 사실은 한 번쯤은 주말에 또 좋고 한 번쯤은 산속이나 바닷가나 이런 데 가서 혼자서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바다를 쳐다보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니 있으면 그게 심리적으로 안정도 주고 참 좋습니다. 저도 작년이네요. 작년 가을쯤에 멕시코 저쪽을 한 5일간 돌아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기려고 공부하려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있는지 없는지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자만 돌아왔습니다. 멍 때리고 그걸 멍 때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요새는 건강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멍 때리거나 이때 멍 때리는 건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한다 그 소리입니다. 어른들이 더 잘하잖아요. 애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아. ADHD가 있는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산만함은
이런 일반적인 정상 발달 과정의 산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산만하고 멍 때리고 뭐 딴짓하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심한 것, 즉 집중해야 할 때, 주의력을 유지해야 할 때 다른 방해 요소도 참고 집중해야 될 때가 있죠. 아무리 누가 이렇게 하더라도 저거 들어봐야지, 집중해야 할 때인 것을 집중력을 쏟아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산만함이 심하고, 그때도 산만해. 그러면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때, 일상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병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증상이다. 그것도 병이 아닙니다. 증상이지. 그때 뭐 산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나이에 알맞는 산만함은 다 다르죠. 어린이들이 뭐 이 정도 산만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정상이다 이제. 그러나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이처럼 산만하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것입니다. 용인은 정도라면 당연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ADHD다. 근데 그러니까 ADHD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죠. 개인별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치원생 아이의 집중 유지력과 중학생의 집중 유지력을 같은 차원으로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과 나의 집중력, 어른 기준의 집중력을 같이 놓고 나는 집중하는데 왜 집중 못하냐, 왜 산만하냐, 그렇게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죠.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같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또 개인에 따라 좀 달라요. 그것까지도 다 감안을 했을 때. 자, 그러면 ADHD의 특징과 증상을 간결하게 지난 시간에 인트로덕션 정도로 그냥 했습니다만, ADHD는 아까 얘기했듯이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ADHD를 따온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의력 데피시트, 결핍, 과잉 행동장애. 장애라고 하니까 장애 그러면 심리적인 어떤 병을 되게 그렇게 이해하는데, 여기에서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이 되는 장애는 disability. 왜 팔다리가 양쪽을 똑같이 못 쓴다거나, 예를 들어서 말이 그렇다거나, disability도 장애라고 하는데 그 장애와는 달라요. disorder와 disability는 다릅니다. disability는 병이고 상황이 이러니까, disorder는 질환을 일으며 그러한 증상을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병이 아닙니다. 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지. ADHD는 주로 주의력 부족, 충동성, 과잉 행동이 핵심 증상이지만 사실은 집중 효율성의 저하나 반응 억제 어려움 등과 같은 실행 기능, 그러니까 어떤 주의력을 집중하고 반응을 빨리 하고 하는 것은 이 전두엽, 여기가 전두엽입니다. 앞에 있는 이 전두엽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실행 기능을 해요. 그 실행 기능이 빠르고 그런 사람은 그런 것이 잘 되고, 그것이 늦어, 실행이 늦은 사람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에 대해서 실행 지시를 내리는 전두엽의 기능에 이상이 있지 않는가. 그 이상이 있을 경우에 ADHD라는
현상이 나타난 거다. 집중력이 부족하고 행동이 부산스럽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습들. 예를 들면 매사에 급하고 참을성도 없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당장 눈앞에 하고 싶은 일만 해서 중요한 일을 마치지 못하고 그르치고 정서적으로 미숙해서 감정과 충동 조절이 어렵고 정리정돈이 잘 안되고 제한된 시간 안에 일을 마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제한된 시간이 있죠.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 나이와 연령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냈을 때 근데 시험을 칠 때는 그러잖아. 어쨌든 보통 사람들이 많은 제한된 시간에 맞춰야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못해. 그러면 이제 ADHD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조금 보인다 하더라도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 또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동기가 어려워. 그래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자신의 행동이 지금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문제의식이 없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다른 일을 끝내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살이에서 나타나는 흔한 모습들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보면 이 집에 하나씩은 다 있어.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 없는 사람이고요. 단순히 산만한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 정서, 행동 조절과 관련된 전반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ADHD 증상들인데 대개 ADHD 발생은 70%는 유전적이라고 보고요. 30%는 환경적이라고 봅니다. 이건 뭐 꼭 70%가 유전적이다 하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전성도 있죠. 있을 수 있죠. 왜? 우리가 지능도 유전성이듯이 전두엽의 그런 시간, 전두엽의 발달 정도는 유전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보통 50% 뭐 이 정도 30%가량이 있습니다만 환경적인 원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것은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것도 유전적으로 지능이 낮은 사람도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공부하면 다른 사람처럼 됩니다. 좀 전능이라고 해서 끝까지 전능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특히 환경 같은 것은 환경을 잘 개선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환경이라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앞부분이 윗부분이 대뇌고 뒤가 소뇌고 여기 사람 그려진 그곳이 이제 전두엽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 합주하는 거랑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주의자에 따라 달라요. 수백 명의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음악가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려면 한 사람의 여기서는 이런 어떤 주의에 따라서 해야 소리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의자가 주의를 잘못하면 아무리 능력 있는 그런 음악가들이 수백 명 있어본들 주의가 없으면 제대로 안 돼요. 이것은
음악뿐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우리 한국 얘기를 해봅시다. 한국은 부모들이 지금도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해서 거의가 다 대학 갑니다.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은 대학 가는 사람들이 별 퍼센트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막 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는 모두가 다 우스운 사람끼리만 모여 있으면 그것도 참 통제하기 힘들죠. 이상적인 사람은 한 5%가 우수하고 그 다음 보통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끌어가기가 쉽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통치하기 쉬운 얘기고, 한국 같은 사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능한 지휘자가 있어야 돼요. 유능한 대통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유능한 사람들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자는 더 유능해야죠. 다른 사람들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시기에 누가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때는 무슨 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다 알고 있어야 그때 지적하면서 우리가 저 지휘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하면 그걸 소리를 내라는 뜻이고 다 같이 하라는 뜻이고, 이런 손의 모습으로서 살짝 하지만 전체가 움직이니까 엄청난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지휘를 잘해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근데 지휘를 엉망으로 해버리면 구성원들은 유능한데 진짜 사회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회,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머리만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머리 좋다는 건 한 방향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 그럼 천재죠. 백방으로 다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지휘자는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야 돼요. 전체를 조화시키고 융화시켜야 되는 사람. 그래야 지휘를 잘하죠. 그런 실행 기능입니다. 그게 그런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잘 발달하면 다른 것이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잘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다른 부분에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실행 기능이 나쁘면 저 기능을 발휘 못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말로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배운 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해요. 전두엽의 부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연구한 쇼 이런 사람들을 보면 뇌의 기능적 구조적인 차이와 연관되고 뇌 발달의 성숙 지연, 특히 전두엽 발달이 성숙이 지연과 관련되어 있다. 실제 연구해보니까 전두엽과 정말로 관련되어 있더라. 그런 것이 이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제 맞은 거죠. 실행센터 노릇을 하는 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실행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충동과 감정을 조절하고 반응을 억제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지식에 대한 책을 요구하는 어떤 법전을 요구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행 기능, 그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판단하는 기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법전을 위해서 판사를 하고 검사를 하면 뭡니까? 그걸 정확히 적용을 시켜야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적용하면 실행 기능이 나쁜 거죠. 실행 기능이 좋은 사람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돼야 돼요. 누구나 다 대통령 하고 싶고 장관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죠. 그러나 이 사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뽑아 올리는 지도자,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걸 획득하는 어떤 능력. 그러니까 장관 이하, 총리 이하 이 행정직은 능력대로 올라가죠. 다른 사람이 올리는 거예요. 국민 전체가 뽑는 건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뽑는 분은 국회의원, 대통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못 뽑아놓고 막 욕하면 안 돼요. 뽑은 사람이 책임이지. 그걸 보고 잘 뽑아야지. 나와 가깝다고 뽑고 우리 지방이라고 뽑고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나라를 위해서 나와 가깝지만 저 사람 안 돼. 나와 멀고 나하고도 다투고 했지만 저 사람 능력 있어. 그 사람을 뽑아야죠. 그래 우리나라가 잘 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ADHD 자녀 대학이. 자, 우리가 ADHD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대할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 내 아들, 딸이 ADHD라고 했을 때 부모가 내가 모든 게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키우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잘 키우려고 했는데. 모든 ADHD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잘했어. 물론 잘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부모들이 애를 키우는 양육 방식이 ADHD를 일으키는지 궁금해하지만은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양육 태도와는 별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ADHD 여부를 떠나서 부모가 일관성이 없고 비일관적이고 가혹하게 아이들을 대하고 그런 태도, 아이들의 마음과 몸에 상처를 줄 때, 학대하거나 방임할 때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마음의 후유증이 커져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부모가 어떻게 자관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아버지가 파쇄했어. 공부 못한다고 때리고 조금만 뭐 해도 못 오게 하고 그 억압과 그런 상황에서 커서 됐지만 교수란 직을 얻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학대, 방임 뭐 이런 거 가혹하게 당하고 너무 가혹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교수를 시키고 무사를 시키고 법관을 시키면 뭐합니까? 사람이 돼야지. 우리 목표는 다시 세워할지 모릅니다. 얘를 키워서 뭐 훌륭하게 장관시키고 뭘 시키고 그렇게 그것도 목표지만 얼마나 올바르게 잘하느냐. 더 좀 얘기하면 이 커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 사회를 위해서 또 여러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배움을 쓸 수 있느냐. 그렇게 쓰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쓰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써야 한다 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쌓인다 하든가. 그렇지. 그건 빼고 남을 어떻게 하든 이놈을 진 누르고 너는 올라가야 돼. 그런 식의 지도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부딪히고 있고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용 행동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주 지적을 받죠. 그렇죠. 아무래도 선생님 지적을 받고 왜 산만하냐, 왜 그렇게 행동하냐, 야단을 들으면서 친구들이 놀림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나는 왜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라든가 의기소침해지고 울적하고 매사에 불안하고, 그렇게 사람이 오랜 시간 오니까 그것이 화가 돼. 지금 우리 이번에 강의 큰 제목이 앵거 카운슬링 아닙니까? 화. 그게 화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때리고 주위 사람을 때리고 하는 폐륜적인 또는 사회적으로 망나니와 같은 그러한 행동이 일어나기도 하죠. 스스로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능력은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 왜 조직 폭력배라고 우리는 합니다만, 그들이 그런 조직 폭력배들이요, 그 사람들 개인을 보면 머리가 우둔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머리가 우수해요. 그런데도 그런 곳에 빠졌어. 그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지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상처만 깊어져서 그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들도요, 이게 지능적입니다. 멍청한 사람은 폭력배도 못 돼요. 마약 카르텔 머리가 좋은 놈들이야. 멍청한 놈들은 그 짓도 못 해요. 발각되고 막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발각도 안 돼요. 발각돼도 잡히도 않습니다. 얼마나 잘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놨는지. 머리가 좋으니까 그 좋은 머리를 그런 곳에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주위 사람들이 문제죠. 좀 더 그걸 더 알았어야 하는데, 어쨌든 화로 표현돼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ADHD의 모습이 있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얘들의 잠재 능력을 올바로 쓰게 해줘야죠. 그런데 ADHD는 진단하기가 쉽지 않죠. 금방 이게 보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집중력 검사 하나만으로 간단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력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저도요,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나에게 관심이 있는 얘기를 잘 할 때는 제가 말씀 한마디 빠짐없이 눈을 똑바로 뜨고 듣습니다. 그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가서 그냥 정신 똑바로 들어요. 저절로. 그런데 관심이 없는 얘기를 하실 때는 나는 졸아요. 다 그런 거예요. 관심이 있냐 없냐. 그렇다면 앞에서 대중을 향해서 오는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은 전체 대중을 집중시키느냐 산만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 다 산만해지죠.
딱 듣고 있다가 목사님 설교시지만 꺼내서 유튜브 보고 그런 사람이 요새 많습니다. 그러나 관심 있는 얘기를 하면 유튜브 볼 시간이 없어요. 이거보다 재밌고 관심 있는데 딱 듣고 있죠. 그것도 기술이에요. 공부시킬 때 기술. 가르치는 선생님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청중을 일단 학생을 청중을 딱 내기로 나에게로 집중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주 유능한 교사고 유능한 강사입니다. 유능한 정치가 될 수 있어요. 유능한 정치가는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걸 그대로 적어놓고 보면 뭐 앞뒤가 안 맞는 소리도 있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그래요. 그런데도 청중들은 열광을 해요. 우리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뭐 공과를 따지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은 정치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분들이 나서면 100만 명씩 모였어요. 실제로. 지금 100만 명 모이는 정치가 있습니까? 모이게 하는? 근데 그분들의 어법을 보면 꼭 뭐 조리 있고 문장이 잘 된 게 아닙니다. 한마디 단문으로 딱 던지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딱 집중해서 자기의 정신을 잃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러죠. 그게 유능한 정치가인데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환호하고 그런 것보다 이 시대, IT 시대, 지능 시대죠. 이 시대를 어떻게 잘 지휘해서 산업 구조를 잘 바꿔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백성들,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일을 하고 소득을 어떻게 분배해주고 이런 것에 능한 사람이 진짜 이제 요새는 지도자. 옛날에는 청중을 하는 것이 능력이었다면 요새는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아까 얘기처럼 가깝다든가 멀다든가 해서 찍어버리면 국가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진실로 국가를 잘 되게 하면 나도 잘 되니까. 우선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옆에 사람 친구라고 해서 찍어줘서 나라 망치면 내가 못 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ADHD 단독으로 있을 경우는 한 30%밖에 되지 않고 70%가량은 ADHD 외에 그냥 집중력 그런 산만성 외에도 우울, 불안, 틱은 그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학습장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HD를 판별하거나 이걸 지도하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요하죠.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아까 뭐 관심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 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처한 환경이 다른 일이 더 급해.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불을 켜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폭발하지 않을까 끌어넘치지 않을까 타버리지 않을까 그러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여러 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그거를 중요하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걸 먼저 해결하고 와야 돼요. 여기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 그렇죠? 또 그렇게 해서 나간다고 했을 때 그걸 허락해 주는 것도 좋고 피곤하거나 흥미 없어서 집중이 안 되죠. 아무리 피곤하고 피곤해도 흥미가 있으면 집중하는 거고
피곤하면 졸음이 열고 집중이 안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전두엽이 꺼져버리니까, 쉬어야 되니까 불안하면 안 되고, 따라서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산만하다고 해서 너 ADHD야 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겉보기는 집중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집중을 잘하니까 너는 ADHD는 아니네?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어려움이 또 있어서 ADHD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의 ADHD, 청소년기 때의 ADHD, 어른의 ADHD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똑같질 않아요. 그래서 ADHD는 아동 청소년의 대개 한 7%, 5%, 7%가 ADHD라고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흔하죠. 100명 중에 7, 8명이니까 상당히 흔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율이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 경우도 2006년도에 조사한 것이 있는데 약 6.5%, 100명이면 한 7명 정도였습니다. 뭐 세계적인 그거나 똑같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은 다릅니다. 미국은 상당히 한 50%가량을 치료하고 있어요. 이제 치료 빼주고 있어. 이제 치료가 잘 되냐 안 되냐 그건 그만두고라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한국은 한 10%?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정부 이 역할도 이제 큰 것입니다. 그만큼밖에 관심 안 주는 거고 미국은 그래서 미국이 그 장애인 이런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의 천국이 미국이다 그런 얘기죠. 제일 잘 보살펴 주는 곳이 여기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거지처럼 삽니다. 맞으면 벌이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미국에 오면 충분히 먹고 살고 치료받고 할 정도로 또 보호받고 할 정도로 돈과 여러 가지 시설과 사람을 지원해 줍니다. 미국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잘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ADHD라고 해서 정신병도 아니고 여기 몹쓸 정신병도 아니고 우리는 대개 정신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신병은 아닙니다. 신체적 장애가 아니죠. 신체적으로는 진짜 장애 있는 사람이고 disability 그건 아니고 이건 disorder라고 했습니다. 다만 뇌피로가 전두엽이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조금 다르다, 늦다 그럴 뿐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에디슨, 윈스턴 처칠,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렸을 때 다 산만했어요. 특히 에디슨은 학교 공부 못했잖아요. 집에서 엄마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천재적으로 많은 걸 발명했습니다. 처칠 그렇죠? 다빈치 그렇죠? 지금도 수많은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사장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부모가 주위 사람이 요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ADHD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니까 지적장애인이야. 그 사람은 지적장애인하고 좀 ADHD가 다르지만 지적장애인은 전능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전능이라고 했습니다. 전능 그러면 IQ가 낮다는 소리인데 모든 방면의 전능은 아닙니다. 어떤 한 분야, 그래 우리 천재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여러 가지를 다 잘한 사람이 천재였습니다. 박사, 만물 박사. 지금은 의미가 달라요. 수학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학 천재. 다른 건 못해. 정치도 못하고 사회도 못해. 수학은 하나 잘해. 그러듯이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 유튜브 본 얘기, 그 아이들은 말하자면 지적 장애인데 그 이게 뭐예요? 이거 뭐 맞추는 거 있죠? 이거 뭐라고 그러죠? 흐트러놓고 이거 맞추는데 뭐 3점 몇 초 세계 신기록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맞춰버리더라고요. 천재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지적 장애인이야. 장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천재지. 세계에서 제일 빨라. 그러면 장애인입니까? 다른 부분엔 못해도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하도록 하면 세계에 공헌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잘했지만 요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에디슨처럼. 에디슨 괜히 잘할 때 달걀이나 품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친 애 아닙니까? 병아리 품는다고 달걀에 품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학교에서 다 그렇게 전응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잘 보살펴서 천재성이 드러나서 세계에 공헌한 위대한 에디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ADHD 자녀가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관찰해보면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만 밀고 나가야지. 그러면 인생, 성공한 인생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잘하려고 하다가 다 잘하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ADHD의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심과 이해 꾸준히 치료를 통해서 나아질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로 위대한 그런 감춰진 잠재 능력을 발견할 수도 있고, 모두가 아마 다 위대한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40살이 넘은 사람인데 말이 어두네요. 말이 어두네. 그래서 45까지 살았으니까 말이 어두니까 그 사회적으로 그게 안 되죠. 근데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서울대학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뭐 서울대학인지 몰라도 좌우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그래. 바로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괜찮고. 뭐 자기들 얘기로는 2년 평생 그걸 치료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됐어. 그래서 어떻게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나는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지만. 그래서 내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서로 화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도움을 준 일이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4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버려서 굳어가지고 혀도 굳고 말을 좀 잘못 한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니까 병원에서 제왕절개 않고 그냥 애 날 적에 제왕절개도 호주 안 나오면 그러지만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잡아서 뽑아내고 기계로 이렇게 꺼내고 그러거든요. 그 과정에서 너무 머리가 눌려서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그냥 물론 잘했겠죠. 어머니가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잘 보살필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버지도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45세가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상담으로 제가 3개월 동안만 해보겠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이지만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문자로
문자를 보냈어. 이제 카톡으로. 왜 그랬냐. 그런데 저쪽에서 문자를 보내오는데 나보다도 더 빠르더라고요. 나보다 더 빨라. 그래서 딱 생각해. 아, 네가 나쁜 게 아니구나. 머리는요, 나보다 더 빨리 돌아. 손가락이 나보다 더 빨리 돌아. 입과 혀와 입술이 민첩해야 말을 빨리빨리 만들어내는데 이게 늦은 거야. 손가락은 빨라. 너 컴퓨터는 잘해요. 그래서 내가 딱 그렇게 해보고 한번 이제 하고 나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무 오래도 40년이나 이걸 연습을 안 해서 지금 그런 거지. 지금이라도 혀 운동과 입술 운동과 이걸 고치면, 열심히 하면 너 보통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 네, 그래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간단한 문장을 읽기 연습을 시켰어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 읽고, 천천히 하면 따라 읽고, 빨리 하면 안 돼.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숙제 내기를 어떤 한 페이지를 네가 연습을 100번을 하고 그것을 천천히 읽어서 녹음해서 녹음 파일을 보내라. 숙제를 내야지 공부했는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니을과 무슨 받침 있는 거 몇 개를 빼고는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넘어가려면 40년 동안 굳은 입술과 혀가 한두 달에 바꿔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사들도 다 포기했는데, 의사들뿐 아니라 상담사들 다 포기했어요. 정신과도 다 갔어요. 45년 걸렸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잘못 진단한 거야. 정신병이 아니고 전응아가 아닌데 단지 어떤 원인에선가 이게 혀가 민첩하게 움직이고 입술이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뇌우 명령보다도 입술과 혀가 움직이는 속도가 늦어. 말이 안 돼. 더듬죠. 그런 사람들이 더듬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듬지 않으려면 뇌우 명령을 혀와 입술 운동 능력에 맞춰서 천천히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왜? 내 입술 속도와 맞춰서 명령하는데 그 사람은 안녕하세요? 라고 막 하는데 여기서는 하고는 안 되지. 안녕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없죠. 느리니까.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한 3개월 시켜서 내가 생각기에는 80%는 됐다 싶었어요. 그리고 너 80% 됐다. 그러니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다. 지금부터는 네가 노력하면 돼. 그러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거야. 45년이니까 네가 앞으로 3년만 계속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고 이제 그걸 끝냈는데 돈도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돈을 나오고 송금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돈을 그만큼 지불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나는 조금 받았습니다. 솔직히 해서 이게 정신 상담 그러니까 그런 상담 치료를 하는 데는 최면 치료 이렇게 하는 데는 원 세션은 한 2시간쯤 되는 것입니다. 500불을 받습니다. 근데 요새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가난해서 대개 300불을 받습니다. 그 이하는 내를 받을 수가 없고 미국 사람들 얘기는 1000불, 700불에서 1000불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카운슬러들 심리학 나와서 그거 1시간 카운슬링 받는데 최소한도 작게 받아도 500불 받습니다. 1000불 내지 500불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적게 300달러라 한데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50달러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을 잘 보는 하나의 기회가 되니까 하면 될 수 있을까 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나도 배우려고. 그래서 한 3개월을 했는데 좌우간 지금 생각하고 그 뒤에 내가 가끔 그걸 보내봤어요. 너 연습하고 있냐, 연습하고 있냐. 안 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옆에서 어떤 막 그런 지시하고 막 하는 사람이 숙제를 내고 그래야 좀 하지. 그냥 혼자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뒤에 자기는 컴퓨터로 해서 뭘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뭘 하고 싶대. 그래서 그런 걸 해라. 그래서 그 뒤에 한참 지난 뒤에 올 초인가 한번 카톡으로 만나서 지금 그 유튜브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앉는데요. 왜 앉냐? 그러니까 나는 왜 앉냐니까 네가 얘기했는데 그걸 아직까지 못 오고 있냐. 대장부가 한번 약속해 놓고 그런 뜻으로 했는데 딱 답이 오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그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내가 저 먼저처럼 그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막 뭐라고 하니까 화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 뒤부터는 끊었어요. 맞으면 내가 묻거나 답을 알거나 그걸 이제 안 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면 내가 할 이유가 없죠. 나는 그 사람을 그래도 조금 뭔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그렇게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자기도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 운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방법은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있죠. 원인을 찾아 이해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좋아지겠지 이건 없어요. 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어요. 만성화가 되면 힘들어져요. 45년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45년 된 것을 두세 달에 고치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나쁘죠. 부모한테도 그랬어요. 80%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라면 계속했어요. 2년, 3년이라도 될 때까지 해주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돈이 부담되니까 않더라고요. 큰 부담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나라면 해서 내 자식이라면 내가 했어요. 그 자식 그걸 위해서 내가 일을 해서 벌어주면 되지. 그러면 치료한다는 사람은 그 돈 받으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오지 않거든. 그 돈 받는 그게 양심을 갖추게 되니까 열심히 합니다. 최소한도. 나중에 안 되면 그만하겠다는 소리를 할지 몰라도 그래서 부모 노릇하기도 힘들고 물론 그 부모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했죠. 부모마다 판단도 달라요. 내가 부모라면 저 사람은 된다 이 말이야. 내가 가르쳐보니까 되겠어. 100% 되겠어. 시간이 문제예요. 45년 걸렸으니까 4년은 걸려야지. 4개월도 못해서 그냥 그만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여러분 이러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2년이라면 내 2년 힘을 다해서 얘가 될 때까지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야는 ADHD니까 어쩔 수 없어. 내놔야지.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ADHD 진단은 전문적이고 세밀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시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아이가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상태의 복합성에 따라서 치료 우선순위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의기소침하다 그러면 그거부터 치료해야 되겠죠. 우울하다 그러면 우울증부터 없애줘야 되겠죠. 근데 치료하는 방법은 다 달라야 돼. 환경부터 변화시키는 거죠. ADHD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DHD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아이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부모나 학생, 선생님 등 주변의 사람들이 ADHD를 충분히 아는 것입니다. 지금 ADHD라는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부모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강의 참석해서 충분히 알아야 돼요. 아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했다면 다양한 행동적 치료 방법들도 생각해낼 수 있고 활용하면 됩니다. 이 행동 치료적 방법을 통해서 애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타임아웃 방법, 행동치료 방법, 보상 방법, 이제 여러 가지 말로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ADHD 아이들에게 부족한 전두엽의 실행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도움을 줘야죠. 실행 기능. 이 실행 기능도 천천히 연습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천천히 읽으니까 되는데 빨리 읽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천천히 읽어야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1시간에 했으면 그 다음에는 55분에 하고 50분에 하고 45분에 하고 이렇게 점점 해가야죠. 뭐 1시간에 되니까 30분에 하자.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문제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과 돈의 문제, 시간의 문제는 어쩔 수 없고 시간이 가야 되고 돈의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죠.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사람에게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그 치료비를 의료받지 말고 네가 벌어라. 이 치료비를 네가 벌어라. 그랬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얘가 이제 정신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그냥 신경질을 내고 그런데요. 그게 45이 됐어도 그냥 어린애인 거예요. 어린애인 거. 어쨌든 될 수 있는 아들을 방치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70이 훨씬 넘어서 80줄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런 애들 두고 죽어야 할 거 아닙니까? 죽기 전까지는 열심히 해주고 가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데 약을 먹을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약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약물 치료를 미국에서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마약 같은 것도 약물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물 치료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부작용도 있고 그러나 일단 약물 치료를 함으로써 또 도움받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0% 정도가 그것도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미국에서는 한 50%가 약물 치료를 받아요. 미국이 그 장애자라든가 그런 장애, 정신적, 신체적인 그런 장애자들을 잘 돌봐주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천국이란 말을 장애인 천국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 써도 별로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보살펴주는 정부가 없습니다. 한국도 한 10%? 물론 약물 치료가 ADHD의 추 치료 수단은 아닙니다. 어느 단계라도 약물 치료를 같이 할 수는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 약물도 먹어주고 또 영양 있는 거기에 좋다는 영양가도 먹이고 그래 보는 거죠. 뭐 부작용 있으면 끊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ADHD는 약물 복용은 70%가 효과를 본다 뭐 그런 조사가 있는데 또 이렇게 효과도 보이지만 부작용도 나는 경우도 있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물은 대개 메칠페니데이트, 아토목세틴, 크로니딘 이런 것인데 미국에서는 암페타민, 구안파신 이런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택적 집중력이나 집중력 유지에 관여하는 신경물질인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쳐서 효과를 나타내죠. 약물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종류와 용량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ADHD가 있는 아이를 돕는 최선의 방법은 다양한 치료법들을 함께 조합시켜서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 개인에 대한 치료가 잘 될 경우 ADHD를 방치했을 때 생기는 2차적인 문제들을 예방할 수도 있죠. 그 개인을 위해서도 좋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아이들이 문제지만 ADHD의 본인도 문제지만 부모님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 어른들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선 지금 아이들 얘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어른은 아이들보다 행동이나 인식의 변화를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 잘못한다는 그 사람 45살 먹은 그 사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여기서는 머리는 좋아. 그래 혀가 손가락이 잘 돌아가는지 머리는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입술과 혀의 운동 능력이 그 근육이 가장 민첩해야 될 곳이 혀입니다. 혀하고 입술입니다. 손가락보다 더 빠른 곳이 혀하고 입술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느려. 그리고 빠르게 해주면 되지. 빠르게 어떻게 해? 연습으로. 연습하면 빠르게 될 수 있죠. 빠르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처럼 천천히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됐어. 지금 못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거지. 하고 싶은데도 아주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아직 지금 못하는 거야.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ADHD 치료 시기 언제 치료하면 될 것인가? ADHD를 가진 그런 자녀를 둔 어버이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압니다. 그것이 진단되었으면 도움이 되는 치료 프로그램을 빨리 시작해서 좋습니다. 빨리 가능한. 아무리 내 생활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사는 내 생활 지금이 그게 문제지만 아이는 장래의 문제입니다. 장래의 문제고 이 사회의 문제고 나라의 문제예요. 잘못되면
되면 사회나 나라에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 얘가 잘 고쳐지면 본인에게도 좋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좋을 수도 있죠. 빨리 할수록 좋다 그 소리입니다. 뭐 그런 소리요. 유치원에 만 5세 전후에 유치원에 뭐 그런 소리가 다 써 있습니다. 책을 잘 읽어보세요. 책은 그냥 요점만 쓸 수가 없잖아요. 내용을 잘 얘기하고 조리 있게 또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써야 되니까. 네. 지금 60페이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늘이 6번째이기 때문에 60페이지 이 부분에 갔으면 맞습니다. 100페이지로 만들었어요. 1시간에 10페이지 꼴로. 물론 더 많은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오늘이 6시간째니까 60페이지 나갔으면 느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뒤에 이제 또 요약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정리도 해야 되니까 조금 빠르게 해나가야 됩니다. ADHD로 진단되었다면 우선은 아이의 발달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고 양육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부모 교육과 행동 치료를 먼저. 부모 교육도 필요해. 애들을 알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도 배워야 됩니다. 애들도 배워야 되고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들어서 유튜브에 잠시 뭐 해야.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정보가 굉장히 있지만 그 중에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 정보도 많습니다. 잘못된 것도 많아요. 인터넷 떠든다고 다 어떤 사람들 인터넷에서 봤어 그러는데 인터넷 나오는 정보 반은 진실이고 반은 과장된 것이고 거짓입니다. 그걸 판별할 줄 알아야지. 인터넷 나왔다고 다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 약물은 만 6살부터 식품의약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서 약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 6살 이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시작해 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PATS 이렇게 맞아 프리스쿨 ADHD 트리트먼트 스터디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에 대한 그 치료 연구 2001년에 시작돼서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데 만 33살에서 5.5세까지 아동 303명을 대상으로 며칠 페니데이트 약물을 복용한 후에 효과가 있는지 해본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약을 먹이고 한 그룹은 가짜 약을 먹이고 유약이라고 하죠. 진짜 약을 먹인 효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로 보면 약을 복용하면 단기 효과뿐 아니라 1년간의 장기 효과도 있는 것 같다. 물론 실험 대상자의 나이가 어리고 또 몇백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할 수는 없지만 그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치료해야 할까? 약물 치료 통상적으로 한 1년 내지 3년가량 치료를 하고 이제 6개월마다 조사한 모습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어쨌든 2년 이상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한 경우, 그죠? 나중에 성장하여 학업, 자존감, 직업, 사회적 기능, 운전 습관, 중독 성향 등 여러 영역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ADHD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뭐 이건 아동 청소년에만 있는 질환이니까 걱정 말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나이 든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60, 70%는 성인까지 계속돼요.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증상도 초등학생 때와 고등학교 학생 때와 청년 때와 어른 때 모습이 다 다릅니다. 청소년 경우는 반항, 흡연, 인터넷 중독, 비행, SNS 이런 등으로 나타나죠. 어린이 되면 충동적으로 싸움하고 다투고 업무 처리도 잘못하고 화내고. 예전에 내가 이 얘기 어디에서 제가 있는데 어느 몰입니다. 저녁 때쯤인데 몰 입구에 차 2대를 대어놨어요. 네, 입구니까 저녁이니까 잘못하면 가다가 차를 스치기나 해서 차가 다치기 나오면 자기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1번 자리, 2번 자리에 있는 차를 다른 데다 놓으면 어떻겠느냐? 강제하는 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냐? 당신 차 다치면 당신 손해고. 한 사람은 얼른 갖다 다른 데 댔는데 한 사람은 투덜거리더라고요. 왜 싫으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알아듣겠는데 당신이 미리 얘기해야지 인제 와서 그러냐고요. 인제 와서 그러든 안 그러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동차 여기다 놓든지 불안하면 안전하게 저기가 갖다 놓든지 마음대로 해라. 우선 갖다 놓으면서도 그냥 그 얘기하는 사람 나를 향해서 불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심성이 어떤가. 저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성향이야. 그게 막 충동적인 행동, 이런 반항하는 행동. 그 사람은 아마 자랄 때부터 뭔가 억압받고 자란 것 같아. 상관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상관하는 것도 이로운 상관이 있고 해로운 상관이 있는데 그냥 이로운 상관이나 사이로운 상관이나 누가 뭐라고 하면 싫은 거야. 아마 그렇게 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생각에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이 불쌍하다. 저 사람도 결혼해서 아이를 둘 텐데 또 저런 아이가 될 거 아닌가. 아버지도 따라가거든요. 성인 ADHD도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성인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애들만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에 쭉 어른들에게도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고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ADHD가 좋아지면 치료를 중단해도 되지만 어른이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치료를 계속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한 3개월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면 3년이라도 계속해야죠. 왜 못합니까? 나도 나이가 상당히 들었지만 내 아들이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내가 다른 잡을 하나 얻어서라도 벌어서 되겠어.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은퇴해서 가만히 있지만 다른 거 조그만 잡 하나 해서 약값 벌어서 내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지. 근데 그 소리를 그 사람을 향해서 할 수는 없죠. 그건 내 생각이니까. 자관, 문제는 치료를 계속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약물 치료 심리적 의미,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그랬죠. ADHD 치료 방법 중에 약물 치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약물 치료.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하나가 약물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나중에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데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할까? 약을 먹으면 부작용은 없을까? 약을 먹고 밥을 잘 안 먹는데 어떻게 돼야? 이 정도 좋아졌으면 끊어도 안 된 거야? 안 되나? 또 이 약 말고 다른 치료법은 또 없나? 걱정 반응이죠. 걱정이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ADHD 약물 치료 생물학적 기전을 살펴보면 중추신경의 활성도가 전두엽이죠. 정상 범주 아동 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나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활동량을 보이는 ADHD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중추신경계 활성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정상 수준으로 높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이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은 중추신경의 활성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적정 수준으로 높여주자는 데 있는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약물 치료를 이용해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자. 그런데 꼭 약물 치료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관심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자폐증이거나 이런 사람은 지적 장애를 갖고 있으면 그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관심을 안 줘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죄가 되니까 아무도 뭐 얘기도 않고 만나도 와도 가도 봐주지도 않고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해봐요. 그 사람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날 수 있어요. 너 요새 잘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늘 지적장애 이런 사람 잘못하니까 잘못할 땐 놔두고 조금 잘했어. 그러면 야, 너 그렇게 너무 잘했어. 잘한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쁜 그런 것이 많은 사람은, 나쁜 행동하는 사람은 나쁜 행동할 때 너 새끼 너 나쁜 행동해. 지적질이죠. 지적함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 지적보다는 그런 행동했을 때 그건 나도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나 뭘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잘했어. 그걸 엄청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릅니다. 관심. 여기 있죠? 칭찬보다는 야단을 맞을 기회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칭찬을 해주려고 막 해도 야단치는 기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금방 마음에 안 드니까. 야단치고 싶을 때는 참고 조금이라도 잘하거나 옛날과 똑같이 했어. 조금 더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했어. 그냥 칭찬해줘야 돼. 야, 너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보기. 그리고 역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은 그 상한 음식에 적응되듯이 부정적 관심을 받는 쪽으로 행동 패턴이 고착되게 됩니다. 긍정적 관심보다 부정적 관심을 받으면 너 이상 너 나쁜 놈이 빌어먹을 놈 고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쁜 놈이 되고 진짜 빌어먹을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너는 이렇게 했네? 좋아 보여. 그래야 이쪽으로 이제 행동 패턴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물론 야단 맞는 것은 싫은 일이겠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야단 맞고 싶어서 그런 일을 잘해. 애들은요 하지 말라면 더해. 왜 그런지 아세요? 관심 받으려고. 아까 관심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좋은 일을 하니까 본처만 채. 근데 막 나쁜 일을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 부정적인 그런 것도 관심이거든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걸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정적인 관심이든 긍정적 관심이든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심리적으로 죽은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조금 더 전화할게요. 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나 똑같아. 살아있어도.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데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부정적인 관심 말고 잘못했을 때 막 혼내지 말고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관심. 칭찬하기. 칭찬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전보다 나아진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칭찬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아들도 그래요. 마음에 드는 막 헛짓질하고 유튜브 보고 그러다가 잘했어. 무조건 칭찬하는 거야. 내 아들 이제 큰 사람 되는구나. 그러면 그쪽으로 나가요. 관심 받기 위해서. 칭찬. 아이고 우리 아들이 오늘은 학교 끝나고 제 시간에 왔네. 제 시간에 오는 것이 정상이지 뭐 칭찬할 일입니까? 그런데 엄마가 너무 기분 좋네. 제 시간에 오니까. 학교 끝나고 제 시간에 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남들이 다 하는 거고. 그러지만 그 ADHD의 아동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 얼마나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런 때 딱 했을 때 바로 칭찬해 줘야 돼. 어떤 사람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너 뒤에 칭찬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효과가 즉시 그러려면 즉시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시 볼 때 기분 나쁘다고 반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혼내고 싶을 때는 제가 잘하는 걸 많이 봐가지고 칭찬해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긍정적이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선택적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데는 관심 주지 말고 긍정적인 것은 관심을 주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무관심은 무관심을 역보하는 겁니다. 선택적 무관심. 그냥 무관심이 아니야. 그냥 무관심은 나쁜 거고 선택적 무관심은 좋은 것입니다. 짜증이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올라오더라도 본처만 채우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밥도 잘 먹고 엄마가 기분이 별로였는데 정말 오늘 너 밥 잘 먹으니까 엄마 기분 좋다. 밥 잘 먹는 게 뭐 큰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아동으로서는 엄마한테 칭찬받았잖아. 이런 부모가 되려면요 여기 있죠. 신의 경지에 이르러야 신의 경지. 보통 부모는 그렇게 못합니다. 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할 수도 있다. 내가 그런 말을 사용했어요. 그 정도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기 아들, 딸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말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물며 사람이야. 내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 마음 들여다보기.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 열심히 보시고 또 책도 따라서 열심히 읽어보시고 기왕에 하셨으니까 열심히 읽어보시고